왜 여기 오셨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탄광 노동자인데 우리는 트럼프가 안 되면 바이든은 이 탄광 같은 거를 개발 못하게 할 거기 때문에 직업을 잃는다. 우리는 트럼프만이 희망이다. 그게 트럼프에 대한 핵심 열광의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봐야 됩니다. 트럼프는 늘 자기 지지층만 보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게 지지층을 먼저 봐라. 지지층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라는 게 트럼프의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처음에 중국이 관세를 매기면서 500억 달러 했다가 2천억 달러 했다가 그 말을 안 들으니까 3천억 달러 때린다고 했다가 중국이 2천억 달러 이상 농산물이나 뭐 가스나 이런 거 사준다고 해서 거기서 멈춘 거거든요. 중국도 뭐 보복하고 뭐 했지만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모르고 해서 좀 당한 면이 있습니다. 히토류 문제는 미국에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중국으로부터 이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당장 히토류를 걸어 잠그면요. 미국 무기의 1000개는 못 만들게 되고 2000개는 부품을 못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도 타격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위협 때문에 망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정책의 주요 내용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고요.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처음에 했다가 캐나다와 멕시코는 한 달을 미뤘고 중국에는 바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트럼프 지지층 그리고 트럼프의 세계관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요. 미국을 제조업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소득 7만 달러 되는 나라를 제조업 국가로 만든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얘기를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고졸 백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핵심 지지층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졸 백인의 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봐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 고졸 백인들은 뭘 했느냐? 저임금 서비스 근로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소비자가 아니고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가 아니고 생산자로서 중산층으로 살게 해주겠다. 미국이 화려했던 그때로 되돌리고 생산자의 가치를 높여주겠다. 인플레 우려 조금 있을 수 있다. 동맹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한국, 일본에게 오히려 페널티를 주면서 그 일자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말한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제가요, 그 트럼프 대통령 1기 마지막에 펜실베니아 스윙 스테이트죠. 트럼프 대통령 1기 마지막에 펜실베니아 취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2020년이니까 코로나가 난리였거든요. 똑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 그 유세 현장과 트럼프 대통령 유세 현장을 갔는데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 유세 현장에 사람 많았어요. 사람 많았고 했지만 열기가 뜨겁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바이든 대통령 말을 들으러 온 거예요. 유세를 들으러 온 거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유세 현장은요. 펜실베니아 산골이었습니다. 비행장이 있는 산골, 산 위에 비행장을 닦아놓은 산골이었고요. 거기 올라가려면 차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거의 1km 전부터 차량 정체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 갓길에 세워놓고 거의 1km를 산길을 걸어 올라가야 그 랠리 현장을 갈 수 있었는데요. 그 코로나 엄혹한 시기에도 축제 현장이었고만 락 콘서트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멜빵 바지 같은 걸 하고 회색 멜빵 바지 같은 걸 입은 사람들이 와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여기 오셨느냐?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손에 손잡고 성조기를 들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여기 오셨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탄광 노동자인데 우리는 트럼프가 안 되면 바이든은 이 탄광 같은 거를 개발 못하게 할 거기 때문에 직업을 잃는다. 우리는 트럼프만이 희망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여기 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트럼프에 대한 핵심 열광의 이유입니다. 왜냐?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이런 이유로 봐야 됩니다. 트럼프는 늘 자기 지지층만 보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게 지지층을 먼저 봐라. 지지층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라는 게 트럼프의 말입니다. 트럼프 왜 이렇게 말하느냐?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 될 때요. 그 전에 오바마 정부 8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이 백서를 내놓습니다. 우리는 왜 정권을 잃었고 오바마한테 계속 졌느냐? 우리도 좀 더 오바마처럼 중도적인 거로 가야 되고 인종 다양성도 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국제적인 모습을 더 보여줘야 된다. 그게 공화당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말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지지층을 봐야 되고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미국의 원래 가치대로 나가야 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저변의 흐름을 보고 치고 나간 거고요.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그 수많은 반대에도 후보가 되는 겁니다.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거죠. 기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핵심 지지층을 어떻게 끌고 오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지지층으로 인해 대통령도 한 번 더 건너뛰고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인기를 획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그런 고졸 백인에게 어떻게 생산자로서의
좋은 중산층 일자리, 특히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 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1기 때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너무너무 기자를 할 때 많이 썼었는데요. 돌이켜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단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요. 트럼프 1기 때 그렇게 하면 다 물가 오른다고 했습니다. 4천억 달러 정도의 관세를 매기고요. 그 다음에 불법 노동자들, 그 다음에 그 불법 이민자들 쫓아내고 했을 때 또 인건비 오른다고 말이 많았는데요. 트럼프 1기 때 물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물가는 2% 선에서 안정됐고요. 오히려 2%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고, 코로나 전까지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2% 후반 3% 왔다 갔다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경제 성적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미국 중위층 소득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평균이 아니고 중위층입니다. 그러니까 딱 고졸 백인들 혹은 생산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산층의 소득이 6.8%가 올라가지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오른 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미국과 대상국들 간의 협상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 동안 연기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를 연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길 때 미국의 상무장관이 없었습니다. 상무장관, 무역을 담당하는 장관이 없었고요. 그리고 무역 협상을 해야 하는 USTR 대표, 그러니까 미무역 대표도 없었습니다. 상무장관은 정말 최근에서야 2월 중순 넘어서 2월 거의 말에 임명이 됐고요. USTR 대표는 지금 오늘 이 녹화하는 게 2월 26일입니다만 이 순간까지 임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관세를 부과하고 그대로 나간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정부 안에 컨센서스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어떤 뭐 여러 검토 절차가 있었던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못한 거 그냥 2기 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핵심 지지층 그리고 주변 이너 서클들이 맞는 거를 어떤 여과 없이 그냥 때리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을 지금 미국이나 멕시코와 캐나다랑 하려 해도 아마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중간에 컨트롤해야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캐나다나 멕시코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최대한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 한 달 미룰 때 뭐 국경에 군인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 마약 단속을 열심히 하고 뭐 펜타닐 단속을 열심히 한다 이런 걸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 집단으로 지정하니까요. 캐나다도 똑같이 테러 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요. 단순히 카르텔이 나쁘니까 지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정하고 나면 테러리스트가 되고 나면 그 테러리스트가 장악한 지역 자체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쪽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미국으로 금융거래조차 불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어려워지는 거고요. 이런 여러 단계를 하면 테러 집단은 미국의 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군사 공격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여기에 되게 주권 침해라고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서로 주파수를 맞춰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후 3월 12일인가 그럴 텐데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결렬됐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캐나다, 멕시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를 보면요. 트럼프 핵심 지지층을 가장 괴롭힐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해서요. 트럼프 집이 있는 마라라고가 있는 플로리다산 오렌지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요. 트럼프 핵심 지지층이 있는 주들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뭐 버번 위스키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액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물밑 협상은 있지만 또 전투 준비까지 해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와 글로벌 무역 질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트럼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미국의 고졸인 사람들이 이게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살게 하겠다는 게 트럼프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무역 질서도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메리카 퍼스트고요. 당연히 미국에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우리에겐 아픕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일자리를 못 만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인데 미국이 우리나라가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도 자기들이 다 가져간다고 하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문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황금을 가진 자가 룰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룰이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룰입니다. 뭐 유명한 기도문도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일 때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잖아요. 진짜 어쩔 수 없지만 이 룰을 만드는 사람이 룰을 바꿨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뭐 욕하면서도 따라가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미국을만을 위한 공급망이 만들어졌을 때 이건 뭐 피터슨 연구소의 주장이고 사실은 미국 싱크탱크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조만간 미국만을 위한 공급망을 만든 나라만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요. 그 미국의 폴로 이런 데는 옷을 만들잖아요. 이 옷감은 중국에서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사실 미국의 아직 웬만한 섬유 업체들도요, 중국 생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폴로 같은 데는 어떻게 했냐면 중국 생산 비중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한 자릿수 떨어뜨리면서 뭐 기사들을 보면 한 7%밖에 안 된다는 건데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겨놓은 거지 이미 다른 데서 다 소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폴로나 이런 데서 주가가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미리미리 대처해 놓은 나라에는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중국이 요즘 모로코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합니다. 뭐 갑자기 모로코에 왜 투자하나라고 하겠지만, 모로코가 미국과 유럽의 FTA를 다 체결한 나라입니다. 상호 관세가 있고 뭐 관세 전쟁이 벌어지겠지만, 상호 관세라는 건 네가 매긴 만큼 나도 매긴다는 거니까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의 관세가 나는 모로코에 투자를 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한국도 미국, 유럽, 중국 모두와 FTA를 맺은 나라입니다. 어찌됐든 한국이 그런 예전에 홍콩이 했던 것처럼요. 홍콩의 슬로건이 뭐냐면 게이트웨이 투 차이나입니다. 중국으로 가는 문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홍콩은 중국의 일부로 미국은 홍콩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재당할 수 있다고 미국 기업들한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운이 좋다면요. 이거는 뭐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수출 통제나 미국의 제재를 또 잘 따라야 하겠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물건을 한국 거쳐서 수입하는 게 부담이 적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정학적 위치, 그다음에 지리적 위치, 그다음에 FTA라는 제도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이게 트럼프가 만든 이런 여러 관세 장벽을 가장 효율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이익을 덜 받으면서 통과시키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좀 노력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 내용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10% 관세를 부과하니까요, 중국도 보복 관세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중국의 움직임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의미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중국이 보복 관세를 했지만 사실 거의 의미 없는 것들에 보복 관세를 내렸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중국 보복 조치에서 15% 관세가 부과된 무연탄, 연탄, 합금, 철 이런 거는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입하는 비중이 없거나 낮은 편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안 쓰는 거에 우리 관세 매겼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무연탄의 경우는요, 중국이 미국으로 수입하는 게 아예 없을 정도라고 하고요. 다른 것들도 LNG나 이런 것도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 관세 부과 대상이 된 거는요, 원유, 농기계, 장비 등인데요. 원유는 사실은 자기들도 세금 많이 붙이면 안 좋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원유를 낮춘 것 같고요. 그리고 예초기, 수확기, 농기계, 장비 이런 데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요. 감자, 재배기 이런 거는 수입 비중이 0.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들이 많아봐야 10몇 프로 아니면 거의 없는 것들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을 자극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겁니다. 경제 전쟁을 벌이려면 중국도 이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중국이요, 원래 자신들이 비판하고 하면 관영 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아직 트럼프에 대해서 관영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중국 온라인에서는 제2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약간 조롱조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덕분에 반도체도 자신들이 발전했고 AI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국이 계속 이렇게 이제 유화적인 자세만을 보일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의 리스크 관리 그룹에서 올해를 전망하면서 가장 큰 게 미국의 압박은 당연히 예상되는 거니까요. 트럼프 행정부야. 중국의 반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거라고 영국에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영국의 싱크탱크 같은 곳에서요. 그 이유는요, 이미 중국은 1기 때 트럼프에게 많이 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처음에 중국의 관세를 매기면서 500억 달러 했다가 2천억 달러 했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3천억 달러 때린다고 했다가 거기서 중국이 2천억 달러 이상 농산물이나 가스나 이런 거 사준다고 해서 거기서 멈춘 거거든요. 중국이 사실 중국도 보복하고 했지만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모르고 해서 좀 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요, 지난 4년간 이런 무역 보복에 보복할 수 있는 조치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요. 제도도 다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기술을 쓰는 해외 기업들은요, 중국의 통제를 따라라, 이런 식의 미국과 같은 제도도 만들어 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고요. 특히 히토류가 문제입니다. 흑연 같은 경우는요, 중국이 실질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전 세계 9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말하면서도 히토류를 말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를 말하면서도 히토류를 말하는 겁니다. 히토류 문제는 미국에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중국으로부터 이 히토류에 대한 그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중국이 당장 히토류를 걸어 잠그면요, 미국 무기의 1000개는 못 만들게 되고요, 2000개는 부품을 못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도 타격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서부터 미국도 히토류를 개발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모잠비크의 흑연 광산에 아예 보도자료를 내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투자를 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흑연을 개발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지역 주민들하고 분쟁, 소요 사태가 나면서요. 제대로 된 공급망을 못 만드는 거죠. 이런 광산이 미개발 지역이나 아니면 제3세계에 좀 힘든 곳들에 많기 때문에 사실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개발하기가 쉽지 않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개발하기도 쉽지 않은 게 개발 탐사에서 개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하고자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중국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 마냥 불리한 게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마약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까요?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만약에 관세로 마약을 잡을 수 있다면 관세 훨씬 많이 올렸겠죠. 미국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위협 때문에 망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에 내려오면 마약이나 향락 이런 것 때문에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더욱 이 마약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요. 관세라는 걸 이용해서 마약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압박해서 멕시코나 중국이나 이런 걸 압박해서 마약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 수많은 스캔들하고 성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많았지만 그 사람은 술도 하지 않습니다. 담배도 피지 않고요. 마약도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그거를 거의 무조건 지키게 하고요. 손자들까지 하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카지노 회사를 하거든요. 카지노를 한번 해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카지노를 하지도 않으면서 왜 카지노 회사를 하냐고 물으면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생각도 아주 강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마약 백신을 만들자는 얘기도 나오고 실험 중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약을 맞아도 그런 황홀함이나 어떤 마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백신이 있다면 더 이상 마약을 하기가 싫어질 거 아니에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백신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마약을 어떻게 뿌리 뽑냐는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쉽게 뿌리 뽑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요즘 유럽을 보면 좀 새로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마약 거기도 펜타닐이나 이런 게 너무나 넘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은요 마약 조직을 소탕하는 것도 소탕하지만 요즘 돈줄을 자르는데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약 조직원들이 자금 세탁하는 이런 루트를 찾아서 하나하나 잘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특별수사단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깨기 위해서는요 마약 판매자를 단속하는 것도 있고 사는 사람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신의 몸을 망치는 것도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공급자, 카르텔 이런 것도 단속해야 되지만 그 자금 세탁, 그 자금원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다 엮여 돌아가야 어느 정도 가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마약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고 앞으로 모든 대통령들에게 도전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건요. 비관세 장벽 그리고 수출 통제, 제재 이런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트럼프 1기 때 미국에 있을 때요. 그 로펌 변호사들을 만나보면 그 관세 얘기는 거의 안 하고요. 수출 통제나 제재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수출 규정이나 이런 게 너무나 복잡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데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벌써부터 미국이나 이런 데 통관이 점점 느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제품이나 우리 회사는 그 제재나 수출 통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이런 내규 같은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걸 내규를 만들고 수출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안전한 거래가 되고 또 해외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업체들도 그런 내규를 가진 업체들과 더 안전성을 믿고 거래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게 된 지 오래됐고요. 이제 한국도 그렇게 가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재전쟁이라는 책을 쓴 건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국제 제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왜 이 세계가 그렇게 변해가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관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또 제재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